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의 술집에서 원기들을 만나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여자 바텐더가 나에게 말했다. 등 뒤에 그 여자는 언제까지 달고 다닐 거야? 그는 술을 집어들며 내게 말했다. 그래, 내 등에 여자가 들러붙어 있어. 나는 심드렁하게 되받았다. 그는 나를 흘긴 무심한 듯 한번 바라본 후 손에 든 술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래 뭐 예쁘긴 한데 저렇게 기분 나쁜 웃음을 짓고 있는 여자는 기분 나쁘잖아. 가능하면 빨리 떨궈내라고. 저 소름 끼치게 웃는 것 좀 봐봐. 나는 하고 등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니 뭐 붙어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히 해를 끼친 것도 없고 잘 모르겠네. 나는 계속 무심한 듯 말했다. 도대체 이 카페에 왜? 밖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바일 뿐이다. 제이라고 쓰여진 작은 네온 간판이 걸려있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10개 남짓한 테이블과 바텐더를 바라볼 수 있는 바가 놓여있다. 바에 비치는 조명은 전체적으로 은은한 푸른빛을 띠고 있지만 테이블은 주황색 간접 조명이 있다. 조명에 대한 신미함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바 사장은 인테리어나 디자인 감각이 형편없음이 틀림없다. 기본적인 감각만 있더라도 이렇게 통일되지 못한 조명을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 여자 자기 얘기한다고 또 실실 웃는다. 그는 내 등 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우리 얘기를 듣고 있는 건가? 그럼 당연하지. 귀신들은 자기 얘기를 해주면 아주 좋아하거든. 그는 나를 보며 씩 웃었다. 이봐, 그럼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자네가 좀 떨어뜨려주지. 내 눈에는 뭐가 들러붙어 있는지 엎여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그를 힐난하듯 말했다. 아니, 뭐 생각해보니 나도 쫓아내거나 그런 방법은 알지 못해서 말이야. 그 말을 듣자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나는 그에게 잔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내 등 뒤에 귀신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이제 집으로 가는 게 어때? 보아하니 이제 술도 마실 만큼 마신 것 같은데. 그는 잔을 들어 내게 건배를 했다. 그의 갈색 체크무늬 타이가 손으로 잡아당겼는지 많이 흐트러졌다. 그래, 이 사람아,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야지. 그런데 이거 우리 집이 어디더라?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이마를 손으로 짚은 채 생각에 잠겼다. 아니, 혼자 앉아서 무슨 말을 그렇게 중얼거리세요? 20대 중반 여자 바텐더가 살갑게 말을 하며 다가왔다. 아니, 불쌍한 영혼이 도처에 널려있네. 나는 웃으며 여자 바텐더에게 말했다. 아까부터 저기서 보니까 뭔가를 혼자 계속 중얼거리시길래. 맥주 하나 더 갖다 드릴까요? 아니, 맥주는 됐고 여기 혹시 30대 중반의 갈색 타이 메고 주걱턱에 머리 앞가르마탄 남자 자주 오지 않았었나? 내 질문에 여자 바텐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바로 말했다. 그분 저희 단골 한 분 있었죠. 오기만 하면 맨날 신세 한탄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러고 보니 언제부턴가 안 오시네요. 그분 아세요? 아니 뭐 안 오긴. 여기서 죽치고 앉아있구먼. 네? 바텐더는 눈이 동그랗게 뜬 채 되물었다. 아냐, 그냥 하는 말이야. 여기 얼마지? 계산을 치르고 발을 걸어 나왔다. 서울 한복판에도 억울한 놈들이 지천이구만. 나는 중얼거렸다. 두 번째 이야기, 여신. 수지는 항상 거울이 싫었다. 거울을 보면 추악한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밥을 퍼도 될 것 같은 주걱턱에 크게 부각되는 매부리코, 쭉 재진 눈. 얍삽해 보이는 가는 입술이 비춰졌다. 마치 만화 속에 나올 법한 마귀알몸의 모습을 보는 듯 수진의 외모는 아름다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거울에 비친 역겨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녀는 스스로에게 항상 혐오감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갈수록 소극적으로 변했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수진이 외모에 자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 남들을 웃게 만들며 오히려 밝은 모습으로 지내왔다. 그러나 그녀가 스스로에게 혐오감을 느끼며 비관에 빠진 것은 대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처음 나온 사회는 그녀의 외모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굉장히 공격적이었다.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녀는 외모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 남학생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녀의 외모를 지적하며 비웃었고 여학생들 역시 그에 동조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깔아뭉갰다. 처음 느끼는 당혹스러움에 눈물을 흘리던 그녀에게 동기들은 못생겼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고작 조금 놀렸다고 질질 짜네 라고 말하며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어떤 학과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그녀는 점점 혼자만의 세상에 스스로를 가두었고 그녀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인터넷이 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만큼은 그녀도 남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었고 그 누구도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오히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접을 받았다. 사이버 공간에서만큼은 아무리 못생긴 그녀일지라도 여왕처럼 행세할 수 있었다. 수지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 공간에서 만큼은 행복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 또한 오래가지는 못했다. 수지는 어느 날처럼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카페에 접속했다. 그녀는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출석 체크란에 이모티콘을 섞어 귀여운 멘트로 자신의 출석을 알렸다. 그 후 자유 게시판에 들어가 게시물들을 보기 시작했다. 조금 뒤 채팅창이 열렸고 수지는 한참 동안 남들과 수다를 떨었다. 인터넷상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수진에게 상당한 재미를 주는 일이었다. 수지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마치 절친한 친구인 양 대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고 그들의 재미난 일화에 동조하며 웃어주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여성 유저인 탓에 대부분의 유저들은 그녀와 대화하기를 원했고 자발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수진의 착각을 깨는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수진님, 이 카페에서 활동하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얼굴 인증 같은 거는 안 하시나요? 수진은 채팅창에 올라온 그 말을 보자마자 굳어버린 듯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대학교 첫 오리엔테이션이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수진의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상상이 떠올라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벌써부터 엄청난 악플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의 수지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장시간 대답을 않고 있자 질문을 했던 사람은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 수지는 그들에게 나중에 인증을 하겠다고 말하고는 채팅방을 나왔다. 나중에 인증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수지는 두려웠다. 다시 예전처럼 놀림감이 될까봐 걱정이 되었고 자신의 못난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하여 욕설을 내뱉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까봐 무서웠다. 그러나 이대로 잠수를 탄다고 해도 수진에게 희망은 없었다. 어떻게든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수진이 생각해낸 방법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여 자신이 그 사람인 척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포토샵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진을 편집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일단 남의 얼굴을 사용하다 보면 혹시라도 사진의 주인 본인에게 들킬 수도 있고 다른 포즈의 여러 사진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았다. 결국 수지는 두 번째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기로 결심했다. 수지는 내친 김에 바로 셀카를 찍어 컴퓨터로 사진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컴퓨터 모니터에 자신의 사진이 비춰지자 수지는 또다시 회의감에 빠졌다. 자신의 사진은 자신이 봐도 볼품없었다. 한참 동안 자신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보다 보니 목구멍을 타고 구토가 올라왔다. 너무 역겨웠다. 사진 속에서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겠답시고 억지로 밝게 웃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에 혐오감이 들었다. 구토를 쏟아낸 후 수지는 서러운 마음과 함께 분노가 치밀었다. 스스로를 못나게 낳은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고 그런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신이 미웠다. 또 그녀를 단지 외모만으로 판단하며 자신을 방구석으로 몰아넣은 사회가 미웠고 그런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예쁜 여자들이 너무나도 미웠다. 수지는 방 안에 거울을 부수고 자신의 웃는 모습이 떠있는 모니터를 집어던졌다. 그리고 한참 동안 괴성을 지르며 발악을 했다. 그렇게 수진이 자신의 분노를 발산하면 발산할수록 방 밖의 세상에 대한 불신과 원망,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자신과 다른 예쁜 얼굴을 가진 여자들에 대한 질투가 미친 듯이 불타올랐다. 예쁜 것들은 다 죽어야 해. 어느새 수진의 입에서 섬뜩한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방 안에 깨어진 거울 조각 속에 비친 수진의 모습은 온통 질투의 눈이 먼 녹색의 마녀와도 비슷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 수진이 자주 가는 카페의 사진 게시판에 수진의 이름으로 얼굴 인증이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등록되었다. 게시물을 클릭해 열어보니 굉장한 미녀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흰 피부의 계란형 얼굴, 오똑하게 날이 선 코, 적당히 동그랗고 큰 눈은 마치 별빛을 담고 있는 듯 반짝였다. 속눈썹은 길게 내려와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듯했다. 그 얼굴을 조화롭게 감싸는 웨이브진 머리카락은 누구라도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실제로 댓글도 굉장히 폭발적이었다. 수지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한참 동안 자신의 게시물을 보던 수지는 컴퓨터를 껐다. 불이 꺼진 모니터에는 여전히 혐오스러운 그녀의 외모가 비춰지고 있었다. 수지는 웃으며 자신의 장롱을 열었다. 장롱을 열자 카페 사진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여자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로 덜덜 떨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은 테이프로 칭칭 감싸져 있었고 투명한 테이프 사이로 보이는 말라붙은 핏자국과 시퍼런 멍자국이 그동안 그녀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수지는 두려움에 가득 찬 눈을 하고 덜덜 떨고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화장이 번졌잖아. 울지마. 해치지 않을게. 그러나 여전히 테이프로 결박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수지는 아까보다 더 강하게 말하며 울고 있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움켜쥐었다. 뚝 그쳐. 머리채를 잡힌 여자가 격렬하게 반항하자 수지는 결국 따귀를 강하게 때리며 다그치기 시작했다. 반반한 년들은 깡따구가 없어. 뒤지고 싶어. 저 웃어. 질질 짜지 말고. 누가 널 죽인다고 했니? 사진 몇 번만 더 찍고 보내줄 테니까 웃어. 한참 동안 따귀를 때려서인지 테이프로 결박된 여인의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입술은 터져 피가 보이고 있었다. 수지는 그런 여자의 상태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중얼거렸다.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 보내주려고 했는데 상처 났고 사진 찍을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겠다. 수지는 이미 눈을 뒤집고 쓰러진 여인의 터진 입술에 대충 연고를 발라준 뒤 그녀를 다시 장롱에 가뒀다. 카페에는 첫 인증 게시물 이후로도 다양한 사진들이 올라왔다. 그때마다 남성 유저들은 환호하며 전보다 더 열렬히 수진을 찬양하고 섬겼고 수지는 매번 만족감에 젖어들었다. 자신의 얼굴도 아닌 얼굴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분명히 자신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얼굴은 자신의 소유물이나 다름없었다. 수지는 여자가 도망을 갈까봐 그녀의 몸을 결박한 테이프를 절대 풀어주지 않았다. 또 혹시나 비명을 지르지 않을까 싶어여도 잘라버렸다. 그녀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진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인터넷에 사진을 올릴수록 점점 수지는 장롱 속의 여자를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수지는 이제 장롱 속의 여자가 미워서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수진의 생각에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훔쳐간 도둑이었다. 수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몸에 달아두지 않겠다고. 테이프로 온몸을 결박당한 여인. 수아는 갑자기 얼굴에서 느껴지는 고통에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보인 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독히도 괴롭히던 미친년이 자신의 얼굴에 칼을 가져다 대고 있는 모습이었다. 수아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으나 테이프로 묶인 탓에 제대로 반항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어설픈 발버둥 탓에 그녀의 얼굴에 더욱 큰 상처가 생길 뿐이었다. 수아는 자신의 볼을 타고 그어지는 칼날의 느낌이 주는 고통에 눈물이 왈칵 차올랐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고통마저도 잊게 만든 것은 미친년의 반응이었다. 미친년은 마치 자기의 얼굴에 칼이 들어온 듯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내 얼굴에 흠집을 내. 수아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 몸을 덜덜 떨 수밖에 없었다. 미친년은 수아를 매섭게 노려보며 칼을 쥔 채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 눈에는 굉장히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내 얼굴 내놔. 미친년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다. 날카로운 쇠붙이가 수아의 배를 뚫고 들어왔다. 수아는 그 서늘하면서도 이질적인 느낌과 그것이 주는 찢어지는 통증에 머리가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미친년은 수아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고서 수차례나 칼을 수아의 배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며 수아의 배를 갈갈이 찢어 놓았다. 마침내 수아는 자신의 장기가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의식의 끈을 놓아버렸다. 수아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시무시한 광기를 내뿜는 미친년의 붉은 눈이었다. 얼굴 도둑년의 몸에서 힘이 빠지자 수지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수지는 천천히 공들여 자신의 얼굴을 되찾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도둑년은 자신의 얼굴을 훔친 주제에 뭐가 억울한지 죽어서도 눈을 부릅뜨고 수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얼굴 가죽이 벗겨진 채 빨간 속살을 드러낸 도둑년의 추악한 얼굴은 수진을 원망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수지는 그러한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찾은 자신의 얼굴을 꼭 끌어안았다. 곧 수지는 지금까지의 작업보다도 더욱 중요한 다음 작업을 시작했다. 그날 카페에는 수진의 새로운 사진이 업로드되었다. 인터넷 창에 떠오른 사진 속에는 칼로 인해 엉망이 된 찢어진 얼굴 가죽을 자신의 얼굴에 꿰맨 흉측한 모습의 여자가 어설프게 웃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동생. 어릴 적 우리 집에는 여동생이 있었다. 여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이 아니라 뭔지 알 수 없는 갓난아기 정도 크기의 테루테루 보우즈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아래쪽 치마 부분을 둥글게 묶어서 알파벳 모양으로 생겼는데 어머니는 그걸 여동생이라고 불렀다. 내가 무척 어렸을 적부터 그랬던 탓에 유치원에 다닐 무렵까지 나는 여동생이란 원래 그렇게 생긴 것인 줄 알았다.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나도 여동생 있어라고 말하면 그 녀석네 집에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 집에 있던 여동생은 식사 시간에 같이 식탁에 앉고 TV를 볼 때는 소파에 같이 앉는 등 진짜 가족처럼 대접받았다. 식사를 할 때가 되면 어머니가 그것을 가져와 의자 위에 올려놨다. 종종 내가 여동생이 여기 놓여있네라고 말했다가는 어머니에게 꼭 혼이 났었다. 놓여있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나는 유치원에서 여동생이라는 건 보통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말았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저거 진짜 여동생 아니지? 그랬더니 어머니는 몹시 화를 냈다. 헛소리 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저건 우리의 여동생이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투다. 우리의 여동생이라. 어머니에게 지독하게 꾸중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질리지 않고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평소에 활달하던 아버지가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는 얼굴을 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나오질 않았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사흘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근처 산에 갔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전망이 좋은 벼랑 같은 곳에서 차가 멈췄다. 언제나 외출할 때면 여동생은 집에 있었지만 이날은 같이 차를 타고 나왔다. 어머니는 차에서 여동생을 내리게 했다. 너는 여기 있으렴. 나는 뭘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창문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여동생의 목과 몸을 잇는 부분을 가위로 싹둑 잘라 벼랑 밑으로 내던져버렸다. 어머니는 언제나 여동생을 소중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그래도 괜찮은 거야?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됐어. 라고 대답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한 번도 여동생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언젠가는 어머니에게 물어볼 생각이었지만 그 어머니는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다.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보면 도대체 뭐가 무서운 것이냐는 반문이 돌아온다. 하지만 나에게는 어째서인지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진다. 무슨 종교에 관련된 것이었을까? 이제 와서는 알 도리도 없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다. 네 번째 이야기, 영업사원. 과거 재직했던 방문 판매회사에서 떠돌던 무서운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그 회사는 5명이 하나의 그룹을 이뤄 조장이 차를 몰고 해당 지역의 사원들을 데려가는 구조였다. 일반 영업사원들은 그 지역에서 계약을 권하고 실제 성사가 되면 조장이 차에서 계약서를 가져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과거 이 회사에 무척 실적이 좋은 A라는 젊은 사원이 있었다고 한다. B그룹 조장 G씨는 입사할 무렵부터 A를 잘 챙겨줬기에 A는 G씨 그룹에서 일하는 경우가 잦았다. 어느 날, 그날 역시 G씨 그룹에 배정된 A는 계약을 따내기 쉬운 신축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집을 비우거나 입주를 안 한 가정이 많았는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영업을 뛰다 보면 그런 일은 종종 있기 마련이었기에 A는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 집 초인종을 눌렀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A는 입에 익은 인사치레를 하며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연 여자는 무척 좋은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 게다가 꽤 미인이어서 A는 갑자기 의욕이 솟았다. 이거 해볼 만하겠는데. 지금까지의 영업 경험으로 보아 감이 잡힌 A는 보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다. A의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여자는 곧 집 안으로 들어와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가 있는 부엌으로 안내된 A는 문득 천장을 보고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다. 천장에 빽빽하게
아기 사진이 잔뜩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은 사이즈도 피사체도 모두 달랐지만 빈틈 하나 없이 천장 가득 붙어 있었다. 기묘한 광경이었다. A는 그 모습에 조금 공포를 느꼈지만 금방 전까지 이야기하던 여자에게는 나쁜 느낌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여자는 싱글벙글 웃고 있었고 상냥한 태도까지 보였다. A는 여자의 상냥한 태도에 안심하면서도 천장에 붙은 수많은 아기 사진들이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곧바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천장에 있는 사진은 신경 쓰지 말자. 그는 자신을 타이르며 상품 설명을 시작했다. 여자는 매우 호의적으로 들었고 대개 새댁들이 남편 탓을 대며 계약을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도 없이 아주 무난하게 계약 의사를 밝혔다. A는 승낙을 확인하고 계약을 위해 조장 G에게 연락했다. 잠시 후 G가 도착하여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는 A처럼 천장에 빽빽이 붙어있는 아기 사진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G 역시 계약을 우선시해야 했기에 묵묵히 일을 진행했다. A와 G는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을 끝내고 이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맹장지 너머에서 남자의 신음소리가 났고 끈적한 목소리로 들려왔다. 남자의 괴로워하는 소리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괴기스러웠다. A와 G는 그 소리에 놀라 서로를 바라본 후 여자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상냥하게 웃던 여자의 표정이 갑자기 완전히 무표정해졌고 그 차가운 얼굴로 A를 바라보고 있었다. A는 그 기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고 마음속에서는 본능적으로 이 여자가 위험하다는 경고가 울려 퍼졌다. 그때 G도 마찬가지로 그 불안한 공기를 느꼈는지 묵묵히 계약을 끝내려 서둘렀다. 그러나 그 순간 맹장지 너머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우우 하던 소리가 괴로운 외침으로 변하며 그 강도가 점점 높아졌다. 둘은 당황하며 신음소리의 근원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여자는 이상하게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던 여자의 목소리와 달리 날카롭고 불길하게 들렸다. 그녀는 입술만 움직이며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여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도장을 찍어주세요. A는 겁먹은 듯 겨우 대답하며 도장을 찍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여자의 입꼬리는 점점 더 크게 올라갔고 마치 입을 찢을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맹장지 너머에서 남자의 외침 소리가 더 커지더니 맹장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 너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꿈틀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A는 그제서야 공포에 질려 도장을 찍는 것을 멈추고 서둘러 G에게 말했다. 이봐, 나가자. G 역시 그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짐을 챙기고 현관을 향해 달려나갔다.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A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거실에서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맹장지가 완전히 열렸다. 그 너머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어둠 속에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A와 G는 문을 닫고 필사적으로 차로 도망쳤다. 차에 올라탄 후에도 둘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숨만 헐떡였다. G는 A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고 A 역시 그 집에 대해 다시 언급하기를 꺼렸다. 그러나 다음 날 A는 그 집에 자신이 상품을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상품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생각에 G에게 다시 한번 그 집에 가자고 부탁했다. G도 그 집에 다시 가는 것이 불안했지만 상품을 두고 올 수는 없었기에 둘은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다. 현관 앞에 도착한 둘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때 A가 미터기를 확인하고는 G에게 말했다. 이거 보세요. 여긴 아무도 살지 않아요. 전기 계량기와 가스 미터기 모두 움직임이 없었고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그것은 입주자가 없는 빈집에만 붙이는 표식이었다. A와 G는 어이가 없었지만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끝에 문을 열어 확인해보니 그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천장에 붙어 있던 사진들도 사라져 있었고 어제의 그 기묘한 광경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A가 두고 온 상품 많은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사건 이후 A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영업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상사들과 동료들이 설득해도 소용없었다. 결국 A는 한 달 뒤에야 그 아파트 근처로는 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복직했다.
그러나 A가 복귀한 후에도 그에게는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또 다른 아파트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는 영업 도중 다시 한번 그날의 여자와 똑같은 얼굴을 한 여자를 만나고 만 것이다. 그날 이후 A는 회사에 다시는 나오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되었다. 그리고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5번째 이야기, 귀향. 나는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는 도시에 적응해 고향을 거의 잊고 살았지만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듣고 나서야 겨우 그곳을 다시 찾을 결심을 했다. 부모님과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관계가 서서히 멀어졌고 연락도 뜸해졌다. 특히 아버지와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 그는 항상 나에게 무리한 기대를 걸었고 그것이 부담스러웠다. 도시에서의 삶은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는 탈출구였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피할 수 없는 책임감이 나를 짓눌렀다. 고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여러 가지 생각에 빠졌다. 10년 동안 거의 연락을 하지 않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는 내 모습이 이상했다. 왜 이제 와서 돌아가는 거지? 차창 너머로 보이는 농촌 풍경은 너무도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좋은 것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집 뒤에 있는 숲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 숲에는 이상한 소문이 많았고 나는 어릴 적 그 숲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기묘한 기운을 느끼곤 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숲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특히 밤에는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어른들 사이에서 자주 오갔다. 나 역시 그 소문을 듣고 자랐기에 그 숲을 경계하며 자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소문도 두려움도 잊혀졌다. 집에 도착하니 마을 사람 몇몇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넸고 슬픔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나를 위로했다. 나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어떤 경계심과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장례 절차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부모님을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마을의 모든 것이 고요했다. 나는 오랜만에 부모님이 살던 집에 혼자 남겨졌다. 어릴 적 이 집에서 보냈던 시간이 떠올랐지만 그 기억들은 이미 너무 멀어져 있었다. 집안을 둘러보며 부모님의 흔적을 찾으려 했으나 대부분의 물건들은 이미 낡고 빛이 바랜 상태였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아버지가 늘 사용하던 서재였다. 어린 시절 나는 그 방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다. 서재 안에는 아버지가 썼던 책들과 기록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농사와 관련된 책들이었지만 책장 구석에는 무언가 다른 종류의 문서들이 눈에 띄었다. 낡은 종이로 된 그 문서들은 이상하게도 서재의 다른 것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호기심에 그 문서를 펼쳐보았다. 문서 안에는 기이한 기호와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치 고대 문서처럼 보였고 나는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다. 하지만 뒷면에 적혀 있는 한 줄의 문장은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숲의 저주가 깨어날 때 모든 것이 끝난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다. 숲의 저주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할까?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숲에 관한 무서운 소문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 자신에게 놀라웠다. 부모님의 서재에서 발견한 이 기묘한 문서가 그 숲과 무언가 관련이 있을까?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 문서를 다시 덮었다. 그 문서를 집어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가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서재를 나와 집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집 주변은 고요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불길하게 다가왔다. 나는 문득 집 뒤편의 숲을 바라보았다. 그 숲은 여전히 어둡고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 숲에서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다. 그 숲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숲의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숲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숲의 어둠이 나를 유혹하고 있었다.
한 걸음 더 다가가자 숲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들어와.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나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나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숨을 멈춘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숲속에서 무언가가 나왔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그 형체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것은 얼굴이 없는 무언가였다. 얼굴 대신 검은 그림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 형체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 검은 얼굴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정신이 혼미해지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집 안에 누워 있었다. 분명 숲에서 그 형체를 보았는데 어떻게 집으로 돌아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마치 꿈을 꾼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꿈이 아니었다. 나는 확신했다. 무언가 나를 쫓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집을 정리하고 이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의 유산 따위는 상관없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짐을 챙기고 마을을 떠났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그 숲의 어둠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달렸다.